회로 이론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회로 해석에 필요한 세 가지 중요 법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항이라는 소자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결정할 때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인데, 전류 흐름을 저항하는 소자인 저항 소자에 대한 법칙인 오hm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전압원, 전류원, 저항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졌을 경우에 전압이 어떻게 분포하고 전류가 어떻게 분기가 되는가를 나타내주는 법칙인 키르이홉 전류 법칙, 전압 법칙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hm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hm 법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과학시간, 특히 물리시간에 항상 배우는 유명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신비감이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사실 오음의 법칙은 굉장히 신기한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건전지가 표현하는 전압이라는 개념과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전류 흐름에 대한 이 두 관계가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유명한 법칙입니다.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지고 전압이 떨어지면 전류도 떨어진다고 하는 유명한 법칙이 오hm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과 전류 특성은 상이한데 이 두 상이한 물리적인 양, 회로를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인 전압과 전류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선형관계를 이루고 그 비례상수가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명한 오hm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건전지가 있고 저항 역할을 하는 백열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열등은 회로를 연결한 경우에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기 때문에 불이 켜집니다. 자, 이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밝은 불을 켤 건가 하는 거는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흐를 건가와 전압이 얼마나 많이 걸릴 건가. 즉,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양인 전력이 이 백열등의 밝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전압은 주어져 있고요. 건전지이기 때문에 전압은 주어져 있고 전류가 얼마나 흐를 건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중요한 법칙이 바로 ohm의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오hm 법칙에서는 이 저항이라는 개념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resistance가 되기 때문에 주로 알파벳 R로 표현을 합니다. 저항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일이 제대로 진척 못하도록 뭔가 항거하는, 저항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항은 무엇에 대한 저항일까요? 이 개념을 잘 성립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electric current에 대한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비례상수가 저항이 됩니다. 오음의 법칙은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원판을 한번 볼까요? 먼저 저항부터 보게 되면 저항은 전압을 전류로 나누어도 저항이 됩니다. 혹은 전압 제곱을 전력으로 나누어도 저항이 됩니다. 혹은 전력을 전류의 제곱으로 나누어도 저항이 됩니다. 물론 이런 관계는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표를 보고 이해하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오hm 법칙을 규정하는 V = IR이라고 하는 이 관계식이 전력과 결합되게 되면 다양하게 형태가 변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항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저항값이 커지면 전류는 분명히 줄어듭니다. 저항값을 낮추면 전류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항은 전류 저항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저항값은 여러 가지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저항이 완전히 없는 경우는 우리가 숏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단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짧게 갔기 때문에 단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항이 굉장히 커서 저항이 무한대인 경우는 오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오픈은 저항이 무한대가 됐다. 전류를 흘리지 못한다. 저항을 무한대로 하기 때문에 전류 자체가 생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숏은 해당하는 회로 구성에서 전류를 최대로 많이 흘리는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은 숏인 경우는 0이 되고 오픈인 경우는 무한대가 됩니다. 이 저항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항 단위를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항 단위는 옴 법칙의 제한자인 옴을 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 문자 오메가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기호를 보면 저항에 대한 기호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1옴은 굉장히 적은 저항입니다. 1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전자회로를 할 때 주로 쓰는 저항의 단위는 킬로옴이 되겠습니다. 옴의 1000배만큼 큰 저항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주로 쓰는 전류가 밀리암페아, 암페아의 1000분의 1이라는 뜻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우리는 전류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전류를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류를 제한한 소자는 뭐라고 했죠? 그 소자는 바로 저항이란 소자입니다. 그래서 1옴보다는 1000배 정도 큰 킬로옴을 사용해서 전류를 수 밀리암페아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옴 법칙은 이해가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옴 법칙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모형이 폭포에 대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름답게 떨어지고 있는 폭포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옴 법칙을 이해하려고 하면 물의 흐름, 이 폭포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폭포는 왜 물을 흘릴까요? 물을 흘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력 때문에 모든 물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리적인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전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전압이 있기 때문에 물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이 떨어지려고 하면 물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로를 이루어서 물이 들어간 만큼 나와야 됩니다. 나왔으면 물이 부족해지니까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물이 흘러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이 있고 이런 정기적인 높이, 전압이 있게 되면 흐름이 생기는데 그 흐름을 뭐라고 하나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물의 흐름은 우리가 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기적인 높이가 똑같더라도 흐르는 전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잘 흐르는가도 땅바닥을 봐야 되죠. 물이 흐르는 강바닥을 보게 되면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바닥을 딱딱하게 만들어 주게 되면 물은 잘 흐릅니다. 저항이 적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흙 같은 게 있고 자갈이 깔려 있고 군데군데 돌이 있다고 하면 물이 잘 흐를 수가 없게 되겠죠. 그 경우는 저항이 커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류 흐름인 경우도 똑같은 전압이더라도 저항이 있게 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같은 전압을 걸었다 하더라도 물의 흐름, 전기의 흐름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자, 선로가 구성된 저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전개적인 높이, 전압을 가했을 때 물이 얼마나 흐르는가 하는 걸 나타내주는 법칙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법칙은 우리가 앞에 배웠던 V 꼴 IR로 표기한 오음의 법칙이 됩니다. 저항은 약방의 감초처럼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소자가 되겠습니다. 저항은 회로 소자의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저항은 회로에 왜 많이 사용될까요? 자, 그 부분은 전기 회로의 특징을 봐야 됩니다. 전압을 가해주면 그 결과로 전류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전압은 내가 일정하게 가해주기 때문에 조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정되는 결과물은 전압이라기보다는 전류를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류를 많이 흘리고 싶으면 적은 저항을 써야 되고, 전류를 제한하고 싶으면 큰 저항을 써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항은 전류에 대한 저항입니다. 전류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가 잘 못 흐릅니다. 왜? 전기 흐름이 방해,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많이 사용되는데, 저항이 많이 사용되는 만큼 저항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저항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항은 크면 클수록 저항이 크다 작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저항이 버티는 전력이 큽니다. 전력이 크다는 말은 열이 많이 나더라도 잘 버틸 수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열에 잘 버티는 저항을 사용하려고 하면 큰 저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이 많이 난다는 것은 전력 소모를 많이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뜻이고,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것은 보통 저항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저항은 크게 두 종류인데, 이 탄소 저항, 탄소 형태로 만든 저항이 있고, 도자기 형태로 만든 세라믹 저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탄소 저항은 통상적으로 쓰는 저가의 저항입니다. 이런 탄소 저항들은 주로 저가, 값싸게 구할 수 있는 저항이 되고, 세라믹 계열, 도자기 형태의 저항은 비싼 저항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저항은 4옴짜리 저항입니다. 4옴짜리인데 4옴치고는 저항이 꽤 크게 돼 있죠.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는 큰 전류가 흐르더라도 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탄소는 수치이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면 타버립니다. 근데 도자기 형태로 만들면 쉽게 타지 않는 저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가변 저항들이 있습니다. 이 가변 저항을 이용하게 되면 저항을 고정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증폭기의 증폭도를 조정한다든지, 혹은 그 결과로서 볼륨 같은 게 조정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회로를 만들 때 우리가 납땜은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칩저항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칩저항은 크기가 굉장히 적은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작다는 뜻의 칩이라는 말을 써서 칩저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칩저항은 회로 기판을 보면 칩저항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 있는 게 다 칩 형태로 된 저항이 되겠습니다. 옴 법칙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옴 법칙은 우리가 V 꼴 IR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자, 이 전압과 전류의 비례관계를 나타내주는 식뿐만 아니고 극성이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둘 중에 차이점이 보이나요? 전압은 위쪽이 높고 밑쪽이 낮다. 전압은 위쪽이 높고 밑쪽이 낮다. 자, 그런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썼는데, 이 화살표가 두 개가 방향이 반대입니다. 왼쪽이 맞을까요? 오른쪽이 맞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자, 우리가 이를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걸 사인 컨벤션이라고 하는데요. 부호를 약속을 해둔 겁니다. 자, 왼쪽 편에 있는 이런 규칙으로 형성되는 것은 주로 저항입니다. 저항. R 같은 저항 소자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뜻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화살표를 표현했습니다. 이건 마치 폭포, 앞에 봤던 폭포 그림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은 전압원 같은 전원부에 주로 사용하는 규칙입니다. 전원부에 사용하기 때문에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지만 이상하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상하죠? 이상하기 때문에 전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전원 특성 볼 수 있는 거는 펌프라고 볼 수 있겠죠. 펌프는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펌프가 되겠고, 회로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압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내가 극성 부위를 한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있지만 얘는 전원이기 때문에 전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고 배정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자는 저항 소자라고 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압의 극성을 배치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도록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병렬 회로들도 전압원의 플러스가 여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배정하고, 규칙에 따라서 저항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의 화살표를 배치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병렬 저항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극성 배치를 하고 흐르는 전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되도록 배치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특이하게도 전류원이네요. 자, 전류원은 흐르는 방향 자체는 전류원의 방향으로 똑같이 하고, 다만 전압원의 극성 규칙처럼 이 전류가 흐를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고 극성 배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저항은, 자, 전류원 방향에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전압의 극성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이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소자에 대해서 전압과 전류 관계를 배치를 해두면 회로 해석을 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 오hm 법칙은 V = IR이라고 하는 비례관계, 그리고 비례관계를 구성하는 전압, 전류, 저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전압의 극성, 플러스는 높다, 마이너스는 낮다. 자, 이럴 경우에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할지를 선택해서 규칙대로 하는 게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한 전압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압법칙은 회로들이 여러 가지 전압원, 전류원, 저항으로 구성되었을 때 전압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에 대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 제한자 이름을 따서 KVL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KVL은 키르히호프 전압법칙, 영어로 하면 키르히호프 볼티지 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키르히호프는 이 전압법칙의 제한자, 물리학자 키르히호프 이름을 따서 붙입니다. 자, 이 법칙 외에도 전류법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압법칙과 전류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회로 이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하는 이 시간에는 이 각각의 법칙들을 다 세밀하게 다루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법칙은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직렬과 병렬의 특성을 한번 보면 됩니다. 키르히호프
볼티지 로는 KVL은 병렬에 대한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자, 회로가 이렇게 병렬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자, 이 병렬인 경우에 전압은 동일하다고 하는 게 키르호프의 볼티지 로, 전압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병렬 회로의 전압은 왜 동일할까요? 자, 그건 전압의 원래 의미를 보면 명확합니다. 전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기적인 높이입니다. 높이는 어떻게 재나요? 자, 우리가 현실에서 높이 잴 때도 한 지점과 나머지 지점을 선택해서 그 높이를 빼주면 물리적인 높이가 되는 거죠. 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과정은 볼 필요 없습니다. 점 두 개를 택해서 점 두 개를 빼주면 정기적인 높이가 됩니다. 근데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압은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전압도 동일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든지 높이는 동일하게 됩니다. 자, 이걸 예를 들면 이런 절벽이 있으면 자, 이쪽 절벽은 이렇게 깎아지른 듯이 되어져 있고 자, 여기는 비탈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비탈길이니까 여기에 높이가 더 높나요?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주면 높이가 됩니다.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주면 높이가 됩니다. 근데 이 두 지점의 높이는 서로 같았기 때문에 빼줬을 경우에도 높이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렬의 경우는 정기적인 높이는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이게 직렬로 연결되게 되면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직렬인 경우는 높이가 같지 않죠. 자, 같지 않기 때문에 높이를 각각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도 높이 계산하고 여기도 정기적인 높이 계산, 여기도 정기적인 높이 계산, 여기도 정기적인 높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V1이라는 전압원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는 높이가 A 지점, 여기는 높이가 B 지점이었습니다. 그럼 전압 차이는 A 빼기 B를 하면 V1 기준에서 전압 차이가 되어 있고 이걸 뭐라고 배치했나요? V1이라고 배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회로입니다. 회로라서 A에서 간 경로는 반드시 A로 돌아와야 됩니다. 한 바퀴 돌면 제자리죠. 제자리니까 높이는 있나요, 없나요? 높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압 법칙이라는 거는 한 바퀴 돌고 오면 높이가 제자리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기적인 높이를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돌아오든 제자리 같은 높이로 돌아오게 되면 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든 높이는 다 계산을 하면 제자리 왔으니까 높이 차이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지점하고 B 지점의 높이 차이 계산해 보면 차이는 없게 됩니다. 같으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전압 법칙이라는 거는 A 지점에서 한 바퀴 뺑 돌아서 높이를 재서 오면 높이 차이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전압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압은 높이가 다르면 있지만 높이가 같으면 특히 제자리로 돌아오면 높이가 없기 때문에 항상 0이 된다는 법칙입니다. 자, 그걸 이용하게 되면 이런 전압원이 3개 있을 경우에 V1, V2, V3는 합치게 되면 전체 전압이 된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아직 회로가 구성된 게 아니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죠.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있는 높이와 여기에 있는 높이는 같다는 뜻이 되고 이건 다시 말하면 병렬에서 설명했던 부분하고 동일한 의미가 돼서 자, 여기에 있는 전압의 높이든 여기에 있는 전압의 높이는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 가지 전압원의 높이를 정기적인 높이를 하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건 V1, V2, V3로 하는데 자, 조심할 거는 극성을 봐야 됩니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방향하고 같아요. 플러스로 가면 되고 얘는 기준으로 삼았던 플러스 마이너스 것도 같습니다. 이것도 플러스 하면 되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삼았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마이너스로 표현해서 이게 전체의
전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키르호프 전류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할 때는 KCL이라고 하고요. KCL은 영어 약자인데요. 키르호프 커런 로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KCL은 KVL과 더불어서 회로 소자가 여러 개 있고 전압은 전류원이 여러 개 있을 때 회로를 해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칙인데 전류에 대한 법칙입니다. 전류에 대한 법칙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병렬과 직렬 관점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쉬운 직렬부터 볼게요. 이렇게 직렬 회로가 있으면 전류는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간 만큼 나옵니다. 그럼 들어간 전류하고 나온 전류는 항상 동일하다는 법칙, 직렬에 대한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압법칙하고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보일 겁니다. 전압법칙은 병렬인 경우 전압이 같다고 하는 법칙, 직렬인 경우 전압은 나누어진다, 전압이 따로따로 걸린다 라고 하는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전류에 대한 법칙은 직렬인 경우는 전류가 들어간 만큼 나오기 때문에 직렬인 경우는 전류가 동일하다고 하는 법칙이 전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3개 있다고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는 다 동일합니다. I1, I2, I3는 다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법칙이 전류 법칙이 되겠고요. 이 전류 법칙이 병렬에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자, 병렬에 쓰일 때는 자, 전류가 들어갔다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나누어질 건가, 그 다음에 나누어진 전류는 다시 합쳐져야 됩니다. 어떻게 합쳐질 건가에 대한 게 병렬에 대한 법칙입니다. 전류는 물의 흐름과 같기 때문에 수로도 갈림길이 있으면 갈라지겠죠. 갈라졌다가 회로기 때문에 한 바퀴 돌게 되면 다시 합쳐집니다. 그래서 들어간 만큼 나오기는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병렬에 따라서 전류가 많이 분기되기도 하고 적게 분기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분기될 건가 하는 게 KCL 전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전류원에 대한 전류의 전체 총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I1하고 I3 방향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자, 올라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삼으면 I1, I2, I3가 있을 때, 자, I1은 기준 방향하고 같죠. 그 경우는 플러스를 해주고, I2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해주고, I3는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를 해주면 이 전체가 하나의 전류원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들어간 전류는 나온 전류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회로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복잡하다 할지라도 똑같은 규칙을 따른다 하는 거고, 자, 규칙을 따를 때 전류가 얼마만큼 모이는가 혹은 분기되는가 하는 건데, 기준 방향을 설정해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선택하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로 해석을 직접 해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회로 해석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해석을 위해서는 3가지 법칙이 필요합니다. 바로 옴의 법칙, 키르호프 전압 법칙, 키르호프 전류 법칙, 이 3가지 법칙이 필요합니다. 회로 해석을 할 때 이 법칙을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가는 큰 의미 없습니다. 어떤 법칙이든 3가지를 다 적용을 하면 회로 이론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래서 회로 해석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러한 회로 해석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독일의 물리학자인 키르호프이라는 분입니다. 참 잘생겼죠. 자, 이분이 옴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회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하는 물리적인 법칙을 효과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게 전압법칙, 전류법칙, 그 다음에 오음에 제안했던 오음 법칙, 이 세 가지가 됩니다.